안녕하세요. 채권 추심 상담소의 김유철 팀장입니다. 오늘은 채권 추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채권 추심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채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채권 추심을 부득이하게 하게 될 경우에는 채권이 발생할 단계부터 적절하게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저희 업무 중에서 민사 채권과 상거래 채권이 있는데, 그 민사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민사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에는 우리가 대여금이 있죠. 주변에서 이제 지인이라든가 아니면은 전문적으로 대부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주변에 추천이라든가 이걸 받고 이제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그때 원인 서류를 어떻게 받아놓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채권 추심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보통 저희가 생각을 할 때 은행에서 돈을 500만 원이라든가 1000만 원을 빌릴 때 서류가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담보도 많이 요구하고, 그 다음에 수입도 증빙하는 서류가 좀 들어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데, 저희는 보통 5천만 원, 1억 이렇게 큰 금액들을 선뜻 아무런 서류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경우를 왕왕 보게 되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거의 주는 걸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돈을 맨 처음에 주변에서 빌려달라고 할 때 어떤 서류를 갖춰야 되고, 그 서류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돈을 빌려주게 되면 계좌로 이체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만나서 돈을 이렇게 현금으로 지급을 하게 되는데, 계좌로 이체를 하면 그나마 증거가 남지만 만나서 돈을 주게 되는 경우에는 증거가 안 남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히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돈을 빌려줄 때는 대부분 차용증이나 지불각서 형태로 서류를 받게 됩니다. 이 차용증이나 지불각서는 내가 상대방한테 돈을 빌려줬다고 하는 중요한 증거는 될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한다거나 이렇게 쓸 수 있는 서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돈을 빌려줄 때는 가장 좋은 건 첫 번째, 공정증서를 받아라. 공정증서를 받아라입니다. 공정증서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어떤 공증인과 관한 사무실에서 이제 해주는 그런 서류인데, 채권자, 채무자가 둘이 참석을 하거나 아니면 한쪽이 위임을 받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정증서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 공정증서에는 지급일이라든가 그 다음에는 그 이자 부분이 포함이 됐다면은 이자율 내는 이자 지급 시기,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공증을 쓸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보증인이 들어가면 더 좋습니다. 왜냐면 한 명한테 추심을 하는 것보다는 보증인이 있게 되면은 둘이 연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2배로 높아지는 게 되겠죠. 그리고 보증인도 의미가 없는 그런 보증인보다는 가능하면 재산세를 내는 재산세 증명서라고, 그 본인이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가 있거든요. 이거를 재산세를 내는 사람으로 해가지고 보증을 쓴다면 가장 좋은 서류겠죠. 근데 대부분은 주변에 요즘에 보증을 잘 안 서주기 때문에 보증인을 세우기가 힘들 겁니다. 근데 보증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세를 내는 사람으로 해서 보증인을 요구를 하고, 그게 안 되거나 부득이할 경우에는 본인만이라도 공증을 서게 만드는데, 공증에서는 꼼꼼하게 지연이자라든가 지급 시기를 잘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기한의 이익이라는 조항이 있어요. 기한의 이익은 뭐냐면, 이제 채무자를 위하여 이거는 이제 생긴 규정인데요. 우리가 할부로 차량이라든가 전자제품을 산다거나 할 때, 아니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 약정을 하게 되죠. 36개월 아니면 48개월. 그래서 36개월이나 48개월 동안 지연이자나 원리금을 나눠서 상환을 하는데 특별한 이행 지체가 없게 되면은 그동안에 나는 원금을 안 갚아도 되는, 채무자는 그런 기간 동안 이득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기한의 이익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한의 이익이 보통 이제 우리 공증 쓸 때도 1회, 2회 이자나 원금의 그 지체가 있을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이 된다, 이 조항을 꼭 넣게 되면은 나머지 전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되거든요. 기한의 이익을 만약에 설정을 안 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빌려줘서 10번에 나눠서 갚는다고 할 때 첫 달 연체되고 두 번 달 연체됐을 때, 만약에 두 번 달에 강제 집행을 하게 되면은 200만 원밖에
강제 집행을 못 한다는 얘기죠. 근데 기한이익이 들어가 있다면 그 전체에 대한 1,000만 원에 대한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기한이익 사항을 꼭 살펴보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인 이제 공정증서는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는 이 공정증서를 못 받았을 때 차용증이라든가 아니면 지불각 써가지고서는 이게 법적인 집행을 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지급명령이라든가 아니면 소행 민사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확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급명령이나 판결을 받은 후의 효과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소멸시효가 연장이 됩니다. 대여금이라든가 이 민사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소멸시효가 조금 길어서 한 10년의 기간이 있는데, 공증이라든가 아니면 판결을 받게 되면 그 시점부터 다시 10년으로 소멸시효가 연장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법정이자가 있는데, 이제 법정이자는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기도 해요. 예전에는 25%부터 시작을 해서 20%, 현재 상태로는 이제 15%거든요. 판결받은 후에 연 15%의 지연이자를 나중에 압류할 때 가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판결은 꼭 받아놓으시도록 권해드릴 수 있고요. 그 절차가 마무리돼야지 채권자로서의 기본적인 권리, 최소한의 기본적인 권리는 해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의 서류라든가 아니면 심지어는 서류가 없이 돈을 빌려주는 거는 제가 봤을 경우에는 그냥 증여를 한 겁니다. 이 부분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상거래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제 민사채권 부분에서도 제가 이제 설명드리지 못했던 지급명령이라든가 소송에 관련돼서 세세한 부분들은 그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